약혼자는 제 핸드백을 뒤져 돈과 신용카드를 꺼내는 자기 엄마를 그저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분노하자 시어머니 될 사람은 소리쳤죠. 닥치고 비켜. 이 돈은 내가 더 필요해. 넌 어차피 허튼 데나 쓸 거 아냐. 그리고는 아파트에서 도망쳤지만 멀리 가지는 못했습니다. 인과응보는 즉시 그녀를 찾아갔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수진은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평범한 화요일에 알게 되었다. 우연히 들어서는 안 될 대화를 엿들었을 때였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아침부터 머리를 조이는 듯한 편두통 때문에 부장님이 일찍 보내준 것이었다. 수지는 조용히 열쇠로 문을 열고 현관에서 구두를 벗었다. 약혼자 강준호를 부르려던 순간 부엌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이었다. 준호와 그의 어머니 박혜숙 여사. 수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옷걸이 옆에서 얼어붙었다. 무언가 불안하고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그녀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게 만들었다. 더 단호하게 행동해야 해.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 거야. 결혼식이 3주밖에 안 남았는데 넌 아직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게 없잖아. 시어머니 될 사람의 목소리는 위압적이고 집요했다. 엄마, 나도 노력하고 있어요. 준호는 거의 죄인처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다. 하지만 수진 씨도 바보가 아니에요. 제가 너무 압박하면 바로 눈치챌 거라고요. 압박하지 마. 머리를 써서 행동하라고. 우선 걔 통장에 정확히 얼마가 있는지부터 알아내.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돈을 관리할지 결정하는 거야. 수지는 발밑이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들키지 않으려고 신발장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엄마. 하지만 그건 좀. 준호가 머뭇거렸다. 뭐가 좀이야. 박 여사는 목소리를 날카롭게 높였다. 내가 너 하나 키우면서 온갖 걸 다 해줬어. 이제 와서 저 잘난 여자랑 결혼하고 나더러는 뭐. 옆에서 구경이나 하라고. 쟤는 너보다 3배는 더 벌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제가 모든 걸 지휘하겠다는 뜻이야. 휴가는 어디로 갈지, 무슨 차를 살지, 어디서 살지 다 제가 결정할 거고 넌 그냥 꼭두각시처럼 고개나 끄덕이게 되겠지. 수진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진짜 권력을 손에 쥐기 전까지는 다들 그런 사람 아니지. 그리고 돈이 바로 권력이야. 우리 아들. 이 점 명심해. 수지는 눈을 감았다. 5분 전까지만 해도 견딜 수 없었던 편두통이 갑자기 뒷전으로 밀려났다. 가슴 깊은 곳, 자신의 사랑. 자신의 사람을 찾았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던 곳에서 더 심각한 고통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현관에 10분쯤 더 서서 미래의 시어머니가 약혼자에게 지시하는 내용을 들었다. 어떻게 계좌 정보를 빼낼지, 어떻게 슬쩍 재산을 합치자고 제안할지, 어떻게 결혼 직후 수진 명의의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바꾸게 설득할지. 그 아파트는 수진이 대형 건설사에서 경제 분석가로 일하며 7년간 모은 돈으로 직접 산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아파트는 그녀가 준호를 사랑하고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고 믿었기에 반년 전부터 함께 살도록 허락한 곳이었다. 부엌에서의 대화가 잦아들고 발소리가 들리자 수지는 소리 없이 아파트에서 빠져나와 2층 아래로 내려갔다. 그녀는 계단 창턱에 앉아 30분 동안 벗겨진 벽의 한 점을 응시했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했다. 자기야, 나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아. 8시쯤 들어갈게. 알았어. 자기야.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다정했다.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가식적이었다. 기다리고 있을게. 저녁 준비해 놓을게.
수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다. 배경 화면에는 작년 여름 제주도에서 찍은 서로를 껴안고 있는 두 사람의 사진이 있었다. 행복하고 햇볕에 그을리고 사랑에 빠진 모습.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던가. 3년 전 두 사람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만났다. 준호는 당시 협력업체 영업부장이었다. 키가 크고 매력적이며 환한 미소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능력까지. 30살이 넘어 평생의 짝을 찾는 것을 거의 포기했던 수진에게 그는 완벽한 남자였다. 그는 멋지게 구애했다. 이유 없는 꽃, 선물, 로맨틱한 저녁 식사, 주말의 근교 드라이브. 그는 항상 옳은 말을 했고 옳은 행동을 했다. 반년 후 그들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수진의 아파트가 더 크고 편했기에 그녀가 먼저 그에게 들어와 살 것을 제안했다. 준호는 고맙다며 기쁘게 받아들였다. 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그는 그때 수진을 껴안으며 말했다. 정말 사랑해. 그리고 그녀는 믿었다. 맙소사, 그녀는 정말로 믿었다. 그는 수진의 생일 파티에서 모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청혼했다.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고 아름다운 말을 읊었다. 친구들은 감동해서 울었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모든 것이 잘 짜인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자신이 피해자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하지만 수지는 위험의 첫 신호에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다. 32년 동안 그녀는 많은 것을 겪었다. 12살 때 부모님의 이혼. 그녀는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고 밤마다 부엌에서 우는 엄마를 위로해야 했다. 대학교 때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했다. 기숙사에서 3년간 함께 살았던 룸메이트가 그녀의 남자친구를 가로챘고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첫 직장에서는 상사가 젊고 예쁜 여직원은 특정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녀가 거절하자 바로 그날 그의 책상에 사직서를 던지고 나왔다. 수지는 충격에 맞서는 법을, 약점을 보이지 않는 법을, 그리고 절대로 감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그녀는 그날 저녁 난리를 피우지 않았다. 준호의 얼굴에 그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것을 쏟아붓지도 그의 짐을 문 밖으로 내던지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관찰하기 시작했다. 수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평범한 줄무늬 노트를 사서 회사 금고에 숨겨두었다. 매일 저녁 그녀는 그날 알아챈 모든 것을 기록했다. 준호의 이상한 질문들, 시어머니의 방문, 예전에는 사소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무서운 그림으로 맞춰지는 작은 디테일들. 3월 3일 준호 씨가 아파트 등기 서류를 어디에 두었는지 물었다. 결혼 전에 서류 정리를 하고 싶다고 했다. 애매하게 대답했다. 3월 5일 박 여사님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 내가 샤워하는 줄 알고 내 서랍장을 뒤지고 있었다. 문틈으로 봤다. 3월 8일 준호 씨가 팔찌를 선물했다. 비싼 것. 누구 돈으로 샀을까? 그의 월급은 250만 원인데 팔찌는 최소 300만 원은 넘어 보였다. 일기는 매일 두꺼워졌다. 그리고 수진이 더 많이 관찰할수록 예전에는 보지 못했거나 보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더욱 뚜렷하게 보였다. 준호가 그녀의 씀씀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방식. 예전에는 그녀가 새 핸드백을 얼마에 샀는지, 왜 비싼 마트에서 식료품 배달을 시켰는지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저녁 식사 중이나 잠들기 전에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자기야, 우리 이제 곧 결혼하니까 공동으로 자산 관리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수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자기야. 결혼식 끝나고 얘기해보자.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이 가게에서 카드를 꺼낼 때 그가 어떻게 쳐다보는지, 자신이 안 본다고 생각할 때
그녀의 휴대폰을 어떻게 훔쳐보는지, 겉보기에는 순수하지만 속내가 있는 질문들을 어떻게 던지는지 마음속에 기록했다. 카드는 하나만 써. 아니면 다른 통장도 있어. 모아둔 돈은 대충 얼마나 돼. 아파트는 대출 없이 산 거야. 아니면 아직 할부가 남았어. 수지는 애매하게 대답했고 그때마다 그의 눈에서 실망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는 구체적인 숫자를 원했다. 그녀가 정확히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점점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박 여사가 한 달에 한 번쯤 와서 차를 마시고 의례적으로 아늑한 아파트를 칭찬하고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는 주말마다 때로는 주중에도 나타났다. 그녀에게는 아들 준호가 준 열쇠가 있었기 때문에 예고 없이 찾아왔다. 수지는 그 열쇠의 존재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일찍 집에 돌아왔는데 박 여사가 이미 부엌에 앉아 수진이 프라하에서 사온 귀여운 고양이 그림이 있는 그녀의 최애 컵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어머, 우리 준호가 열쇠를 줬지 뭐니. 수진이 문 앞에서 굳어있자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었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들어올 수 있게 말이야. 괜찮지? 우린 곧 한 가족이 될 거잖아. 수지는 싫었다. 아주 많이 싫었지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규모를 파악할 시간, 계획을 세울 시간, 그리고 증거를 모을 시간. 수지는 자신이 엿들은 이야기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대전에 사는 엄마에게도 매주 전화해서 결혼 준비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묻는 엄마에게도 말이다. 학창 시절부터 친구였고 이미 신부들러리 드레스를 입어보고 있던 친구 은영에게도 신혼부부를 위한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모은 동료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출근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준호와 연애 메뉴에 대해 의논하고 꽃을 고르고 드레스를 입어보았다. 그리고 밤에는 준호가 잠들었을 때 잠 못 이루고 누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굴렸다. 첫 번째 시나리오, 준호와 직접 대화한다. 들은 것을 전부 이야기하고 그에게 해명할 기회를 준다. 하지만 그가 뭐라고 할까? 엄마가 그냥 그의 미래를 걱정했을 뿐이라고, 네가 오해한 거라고 하겠지. 수지는 그가 거짓말을 할 것을 알았다. 그는 이미 매일 그녀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두 번째 시나리오, 결혼을 취소한다.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그를 아파트에서 내쫓는다. 하지만 그러면 그녀는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히스테릭한 여자가 될 것이다. 준호는 상처받은 순진한 남자 역할을 연기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진에게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그들의 말에 맞서는 그녀의 말뿐이었다. 세 번째 시나리오, 기다린다. 그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본다. 그들이 스스로 카드를 모두 공개할 기회를 준다. 이 시나리오는 위험했지만 수지는 이 상황에서 승리자로 남기 위해서는 적의 정체를 완전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세 번째 시나리오를 선택했다. 예상치 못한 첫 번째 공격은 전혀 다른 곳에서 왔다. 결혼식 2주 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진아. 엄마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불안했다. 방금 박 여사님한테서 전화를 받았어. 수지는 긴장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가 걱정된다고 하더구나. 요즘 네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혹시라도 네가 어리석은 짓을 할까봐 두렵다고. 무슨 어리석은 짓이여. 네가 결혼을 취소하고 싶어 한다고. 준호가 너를 속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면서. 그렇군. 박 여사가 선수를 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의 엄마에게 전화해서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나중에 수진이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을 때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도록 밑밥을 까는 것이다. 교활한 여자. 아주 교활한 여자였다. 엄마, 괜찮아요. 수진은 차분하게 말했다. 박 여사님은 그냥 좀 독특한 분이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통화 후 수진은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박 여사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험했다. 하지만 수진도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다. 다음 날 그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은행으로 갔다. 준호가 모르는 다른 은행에 새 계좌를 열었다. 그곳으로 저축액의 일부인 약 5천만 원을 이체했다. 그 다음엔 공증사무소에 들러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녀가 사망할 경우 아파트는 남편이나 그의 친척이 아닌 오직 엄마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보안업체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들러 아파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부탁했다. 최동식이라는 이름의 그는 희끗희끗한 머리와 전직 형사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체격 좋은 남자였다. 그는 강력계에서 20년을 일했고 지금은 사설 탐정 일을 하고 있었다.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그가 수진을 유심히 보며 물었다. 어쩌면요. 그냥 대비해두고 싶어서요. 현명하네. 수진 씨. 내가 20년 동안 이 바닥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미리 대비하는 게 낫다는 거지. 카메라는 아주 작아서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하나는 거실 책장, 책들 뒤에, 하나는 부엌의 화재 감지기로 위장했고, 하나는 현관 조명갓에 내장되었다. 녹화 영상은 클라우드 저장소로 전송되었고, 접근 권한은 오직 수진에게만 있었다. 여기 비밀번호랑 설명서. 최 실장이 그녀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24시간 녹화되고 30일간 저장돼. 보관하고 싶은 게 있으면 따로 다운로드해. 고마워요, 실장님.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예전에 그 대출 문제로 나 도와줬잖아. 나 그런 거 잊지 않아. 결혼식 10일 전 두 번째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다. 수진이 회사에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이수진 씨, 맞으신가요? 은행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저희 쪽에 1억 원 대출 신청하신 내역이 있어서요. 수진은 온몸이 차가워졌다. 무슨 대출이요? 전 신청한 적 없어요. 하지만 저희 쪽에 고객님, 신분증 사본과 소득증명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거 사기예요. 당장 그 신청 취소해 주세요. 그 후 보안팀과 긴 통화가 이어졌다. 대출 신청이 온라인으로 그녀의 서류를 이용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때 수진은 기억해냈다. 한 달 전 준호가 그녀에게 소득증명서를 달라고 했었다. 자기 계좌에 연결된 가족 카드를 만들어 주겠다면서. 수진은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넘겼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수진은 최 실장의 번호를 눌렀다. 실장님, 도움이 필요해요. 급해요. 그들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요. 3일 후 수진은 전체 그림을 파악했다. 최 실장은 전직 경찰 동료들을 동원해 박 여사와 그녀의 아들에 대한 정보를 캐냈다. SNS, 데이터베이스, 법원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다. 앉아. 수진이 결과를 들으러 그의 사무실에 왔을 때 최 실장이 말했다. 그리고 마음 단단히 먹고 그는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을 올려놓았다. 내 약혼자는 전문 결혼 사기꾼이야. 그리고 그의 엄마가 이 모든 걸 기획한 주범이고 드러난 사실은 끔찍했다. 박 여사는 전문 사기꾼이었다. 길거리 좀도둑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 똑똑하고 교활하며 위험했다. 그녀는 아들의 신부감으로 외롭고 성공했으며
좋은 수입과 자기 집을 가진 여성들을 골랐다. 사랑을 찾길 포기하고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을 준비가 된 여성들. 수법은 항상 똑같아. 최 실장이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다. 만남, 급속한 연애, 결혼, 그 다음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고 돈과 재산을 옮긴 후 이혼 소송을 걸어서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그리고 피해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 수지는 세 번째 피해자가 될 뻔했다. 첫 번째는 부산의 사업가 김영미 씨였다. 작은 카페 체인을 운영하던 그녀는 결혼 1년 후 자신 명의로 3건의 대출, 총 4억 원이 잡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준호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그녀의 사업 절반을 요구했다. 소송은 2년간 이어졌고 영미 씨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 사업, 건강. 이혼 후 그녀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현재 45세, 장애연금으로 살고 있었다. 최 실장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생기 있는 눈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 이전이었다. 그리고 초점 없는 눈빛의 초췌한 얼굴, 이후였다. 두 번째는 대구의 치과의사 박지연 씨였다. 그녀의 이야기도 비슷했다. 대출, 빚, 이혼과 재산 분할. 지연 씨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사건은 접수되지 않았다. 형식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법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똑똑해. 최 실장이 말했다. 절대 직접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아. 대출은 아내들 명의로 되어 있고 동의서도 그들 자필로 서명되어 있지. 사기라는 걸 증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어떻게 아내들이 동의서에 서명을 하죠? 서명 위조거나 아니면 더 가능성 있는 건 다른 서류들 사이에 슬쩍 끼워 넣는 거지. 결혼 준비할 때 서명할 서류가 얼마나 많아. 누가 그걸 일일이 다 읽어보겠어. 수지는 오싹해졌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얼마나 많은 서류에 서명했는지 떠올렸다. 웨딩 플래너 계약서, 드레스 주문서, 식당 예약서. 네가 서명한 모든 걸 확인해봐. 최 실장이 말했다. 지난 1년간 서명한 모든 것. 박 여사는 항상 그림자 속에 머물렀다. 그저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다정한 어머니인 척. 그녀의 이름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주범이라는 건 우리도 알고 있어. 최 실장이 파일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2명의 전처 모두 그녀를 언급했어. 그녀가 모든 것을 통제했다고 말했지. 수지는 자료를 읽으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세 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수지는 전략을 바꿨다. 그녀는 더 이상 박 여사에게 웃으며 동의하지 않았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반대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제가 어떤 치마를 입을지는 제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언은 감사하지만 전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살 거예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놀란 듯, 그 다음엔 짜증스러운 듯, 나중에는 분노에 찬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준호야, 쟤 요즘 왜 저러니? 아주 기어오르려고 하네. 수진이 저항할수록 박 여사는 더 초조해졌다. 그리고 초조한 사람은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다. 결혼식 일주일 전, 시어머니는 수진의 회사로 찾아왔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그녀는 허락도 없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준호 없이. 네, 말씀하세요.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니 알겠다. 네가 제일 똑똑한 줄 아나 본데 착각하지 마. 박 여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가정에는 위계질서라는 게 있는 거야. 아내는 자기 자리를 알아야지. 남편보다 돈을 더 벌어서도 안 되고 시어머니에게 말대꾸해서도 안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비밀이 없어야 해. 모든 건 공유해야지. 돈, 재산, 결정까지 전부. 그러니까 제 돈이 어머님 돈이, 아니, 우리 가족 돈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제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 알겠네요. 결혼식 5일 전, 수지는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좀 일찍 와주셨으면 해요. 바로 지금요. 무슨 일 있니? 아직은 아니지만 생길 수도 있어요. 엄마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다음 날 도착했다. 저녁에 준호가 헬스장에 간 사이 두 사람은 부엌에 앉았다. 말해봐. 엄마가 말했다. 전부 다. 그리고 수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엿들은 대화, 대출 시도, 준호의 전처들 이야기까지. 엄마는 말없이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세상에, 수진아, 그걸 다 알고도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단 말이야. 증거와 계획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계획은 있는 거니?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엄마의 도움이 필요해요. 두 사람은 자정까지 부엌에 앉아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모든 걸 안다는 걸 저들이 눈치채게 해서는 안 돼. 엄마가 말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결혼식 전날은 정신없이 흘러갔다. 수진과 엄마는 웨딩숍에 가서 드레스를 확인하고 예행 연습으로 머리를 손질했다. 준호는 집에 남아 있었다. 시옵에서 미용사가 그녀의 머리를 만지는 동안 수지는 거울을 보았다. 창백한 얼굴, 눈 밑에 다크서클. 하지만 눈빛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신부님 치고는 무척 차분하시네요. 미용사가 말했다. 보통 다들 긴장하시는데 신부님은 태산 같으세요. 전 제가 뭘 원하는지 아니까요. 저녁에 준호는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완벽한 신랑이었다. 수지는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 생각했다. 밤에 그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준호의 고른 숨소리를 들었다. 그는 아기처럼 잠들어 있었다. 아마 그의 양심은 깨끗하거나 아니면 아예 양심이라는 게 없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아침에 수지는 초인종 소리에 잠을 깼다. 아침 8시, 예식은 3시였다. 준호야, 엄마 왔다. 박 여사의 목소리가 아파트에 울려 퍼졌다. 내 아들 결혼식을 놓칠 순 없지. 시어머니는 7시간이나 일찍 도착했지만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었다. 다음 몇 시간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박 여사는 모든 것을 지휘했다. 꽃을 어떻게 배치할지 지시하고 수진에게 부케 잡는 법을 가르치고 웨딩 플래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건 내 날이야. 그녀는 어느 순간 말했다. 아니, 내 아들의 날이지. 모든 게 완벽해야 해. 정오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도착했다. 시어머니는 옆에 서서 지시를 내렸다. 볼터치 너무 진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섀도우는 더 밝게. 시체처럼 창백하잖아요. 이 시 모두 준비가 끝났다. 수지는 핸드백을 들었다. 안에는 신분증, 휴대폰, 지갑, 그리고 3장의 신용카드가 들어 있었다. 웨딩홀에는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커피 머신을 사주기 위해 돈을 모았던 수진의 회사 동료들. 대전에서 온 몇몇 먼 친척들. 수진이 거의 모르는 준호의 친구들. 그리고 박 여사가 신랑 측 친척이라며 데려온 정체 모를 사람들까지. 최 실장이 알아본 바로는 그 친척들 중 몇몇은 사기 전과가 있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지원군인 듯했다. 하지만 오늘 만일의 사태는 그들이 예상한 방향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 것이다. 수지는 최 실장을 발견했다. 그는 입구 근처에 서서 군중 속에 섞여 눈에 띄지 않았다. 회색 정장, 평범한 외모, 그의 옆에는 역시 전직 경찰인 그의 동료 2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잠시 눈이 마주쳤다. 최 실장이 거의 알아차릴 수 없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예식 1시간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신부 대기실로 40대 중반의 지친 얼굴을 한 낯선 여자가 들어왔다. 이수진 씨. 제 이름은 김영미예요. 전 준호 씨의 첫 번째 아내였어요. 수진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최 실장의 자료에서 이 여자의 이전과 이후 사진을 봤었다. 지금 그녀 앞에는 이후의 모습이 서 있었다. 초췌한 얼굴, 머리카락의 흰머리, 관자놀이의 흉터. 하지만 눈은 살아있었고 불타고 있었다. 부산에서 오셨군요. 네. 우연히 결혼 소식을 알게 됐어요. 공통된 지인의 SNS에서 글을 봤거든요. 일주일 동안 망설였지만 이 일이 다시 반복되는 걸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영미 씨는 가까이 다가왔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경고해드리고 싶었어요. 박 여사는 그냥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녀는 거미예요. 몇 년에 걸쳐 거미줄을 치고 준호는 그저 순종적인 꼭두각시일 뿐이에요. 그들은 저를 파괴했듯이 당신도 파괴할 거예요. 알고 있어요. 수지는 차분하게 말했다. 영미 씨는 놀라서 눈을 들었다. 알고 있다고요? 네. 영미 씨에 대해서도, 대구의 박지연 씨에 대해서도, 대출, 소송,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있어요. 전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결혼을 하신다고요? 수지는 미소 지었다.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활짝 웃었다. 저에겐 계획이 있어요. 그들의 사업을 끝장낼 계획이요. 영미 씨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그녀의 입가에 미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마도 몇 년 만에 처음이었을 것이다. 당신은 우리와는 다르군요. 저와 지연 씨와는. 우린 순진한 바보였어요. 사랑을, 동화를 믿었죠. 하지만 당신은 전 정의를 믿어요. 그리고 악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믿고요. 영미 씨는 가방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다. 이건 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예요. 증인 진술이나 서류, 뭐든지 필요하면 제가 도울게요. 지연 씨도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연락했거든요. 우린 오랫동안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함께라면 우린 힘이 있죠.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핸드백에 넣었다. 고마워요. 영미 씨, 곧 연락드릴게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타났을 때처럼 조용히 사라졌다. 수지는 다시 거울을 향했다. 신부가 그녀를 보고 있었다. 아름답고 차분하며 결단력 있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아는 여자. 곧 그녀는 생각했다. 아주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예식 시작 15분 전 수지는 로비로 나갔다. 준호는 단상 앞에 서 있었다. 박 여사는 첫 번째 줄에 앉아 있었다. 엄마가 수진에게 다가왔다. 준비됐니? 네. 음악이 울려 퍼졌다. 수지는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축축했다. 줄에는 사랑과 신의에 대한 엄숙한 연설을 시작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신부 이수진 양은 신랑 강준호 군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바로 그때 예식장 문이 활짝 열렸다. 사복 차림의 남자 2명과 경찰 제복을 입은 2명이 들어왔다. 죄송합니다만 예식을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홀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준호는 창백해졌다. 강준호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 여사가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준호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박혜숙 씨, 당신도 해당됩니다. 준호가 수진을 돌아보았다. 당신이야? 당신이 이런 짓을 한 거야? 아니, 준호 씨, 당신이 한 짓이지. 난 그저 정의가 당신을 찾는 걸 도왔을 뿐이야. 그때 박 여사는 수진의 핸드백을 보았다. 그것은 단상 옆 의자 위에 살짝 열린 채로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의 눈에 탐욕스러운 불꽃이 번쩍였다. 그녀는 핸드백으로 달려들어
지갑과 신용카드를 움켜쥐었다. 이건 우리 돈이야. 그녀는 전리품을 머리 위로 흔들며 소리쳤다. 우리 거라고. 저 여자가 우리 돈을 훔쳤어. 홀 안의 하객들은 경악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수지는 시어머니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제 물건을 제자리에 놓으세요. 그녀는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제 핸드백, 제 지갑, 제 카드예요. 하지만 박 여사는 이미 듣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광기가 번뜩였다. 동물적인 공포가 탐욕과 뒤섞이고 공황이 분노와 뒤엉켰다. 그녀는 마치 그것이 보물인 양, 침몰하는 배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전리품인 양, 지갑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못 줘.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이 돈은 내 아들 거, 우리 가족 거야. 경찰들이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박 여사는 더 빨랐다. 그녀는 팔꿈치로 경찰 한 명을 밀치고 하객들 사이를 빠져나가 출구로 돌진했다. 수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단상 옆에 서서 시어머니가 하이힐을 신고 비틀거리며 남의 돈을 가슴에 품고 문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문 바로 앞에서 박 여사는 돌아섰고 수지는 그 순간 그녀의 얼굴 표정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순수한 증오, 가감 없는 증오와 또 다른 무언가. 게임이 끝났다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몇 년간 공들여 쌓아온 계획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깨달음. 시어머니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고 수지는 그녀의 입술이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닥치고 비켜. 박 여사는 홀 전체에 메아리가 울릴 정도로 크게 소리쳤다. 이 돈은 내가 더 필요해. 넌 어차피 허튼 데나 쓸 거 아냐. 그리고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무거운 문을 밀치고 예식장 밖으로 뛰쳐나갔다.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하객들, 경찰들, 심지어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 입을 벌리고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준호까지. 그러고 나서 상황이 터졌다. 경찰들이 시어머니를 뒤쫓아 달려나갔다. 최 실장과 그의 팀원들도 뒤따랐다. 하객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누군가는 소리쳤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누군가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려 애썼다. 수지는 단상 옆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녀는 박 여사의 보라색 드레스가 스쳐 지나간 열린 문을 바라보았다. 엄마가 그녀에게 달려왔다. 수진아, 괜찮니? 괜찮아, 엄마. 모든 게 계획대로야. 계획대로라고? 저 여자가 네 돈을 가지고 도망쳤는데. 수지는 차분하게 드레스 주머니에서 그렇다. 이 드레스에는 주머니가 있었고 그녀는 일부러 그렇게 주문했다.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다. 카드는 어제 다 정지시켰어. 지갑 안에는 동전 합쳐서 5천 원밖에 없어. 실컷 기뻐하라고 해. 엄마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다. 저 여자가 핸드백을 낚아챌 줄 알았단 말이니? 그러길 바랐지. 박 여사는 예측 가능하거든. 탐욕이 그녀의 약점이야. 일부러 핸드백을 열어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뒀어.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 다음엔 소음, 목소리, 발소리가 이어졌다. 수지는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엄마가 뒤따랐다. 예식장 입구 계단에서는 수진이 평생 기억할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박 여사는 계단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보라색 드레스는 말려 올라가 살색 스타킹을 신은 굵은 다리를 드러내고 있었다. 오른쪽 다리는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여 있었다. 옆에는 지갑에서 쏟아져 나온 동전들, 바로 그 5천 원과 3장의 신용카드가 흩어져 있었다. 살려주세요. 시어머니는 비명을 질렀다. 도와줘요. 나 다리 부러졌어. 경찰들은
어쩔 줄 모르고 그녀 주위에 서 있었다. 최 실장은 이미 전화로 구급차를 부르고 있었다. 무슨 일이었어요? 수진이 그의 팀원 중 한 명에게 물었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는 간신히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다. 너무 빨리 뛰다가 하이힐 굽이 틈에 끼인 걸 못 봤나 봅니다. 그대로 고꾸라졌죠. 수지는 입구 계단을 보았다. 오래된 돌계단, 세월의 금이 간 모습, 판석 사이의 틈은 얇은 하이힐 굽이 빠지기에 충분히 넓었다. 인과응보,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첫 단어였다. 박 여사는 고개를 들어 수진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너, 그녀는 채채거렸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꾸민 짓이지. 제가 계단을 꾸미진 않았어요. 박 여사님. 수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 계단은 여기 50년은 있었을걸요. 하지만 남의 돈을 들고 하이힐을 신고 뛰는 건 그건 당신 생각이었죠.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예식장에서 하객들이 나오고 지나가던 행인들이 모여들었다. 누군가 박 여사를 알아봤다. 봐, 아까 돈 얘기하면서 소리치던 그 여자야.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저리 치워요. 시어머니는 비명을 질렀다. 나 찍지 마. 이거 불법이야. 하지만 아무도 휴대폰을 치우지 않았다. 사람들은 촬영하고 수군거리고 토론했다. 저 여자가 뭐라고 소리쳤는지 들었어. 이 돈은 내가 더 필요해라고 했어. 저기 하얀 드레스 입은 사람이 신부인가 봐. 시어머니가 결혼식장에서 며느리 돈을 훔친 건가. 대박 사건이네. 수지는 계단 위에 서서 3주 전 자신에게 자기 자리를 알라고 가르치고 자기 물건을 뒤지고 모든 걸 통제하려 했으며 자신을 강탈하고 인생을 파괴하려 했던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지금 그 여자는 더러운 계단 위에 부러진 다리로 누워 휴대폰을 든 구경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녀의 사진은 이미 SNS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을 것이다. 정이었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박 여사에게 다가가 다리를 살폈다. 정강이 뼈 골절입니다. 그중 한 명이 진단했다.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나 아무 데도 안 가. 시어머니는 소리쳤다. 내 아들 결혼한단 말이야. 당신 아들은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건조하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도 체포된 상태입니다. 응급 처치 후 경찰서로 이송될 겁니다. 무슨 사기? 이건 직권남용이야. 하지만 그녀는 이미 들것에 실리고 있었다. 박 여사는 몸부림치고 소리 지르고 빠져나가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고통만 더 심해질 뿐이었다. 수지는 고개를 돌렸다.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다. 아니, 동정심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그 광경이 비참하고 추하며 역겨웠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를 원치 않았다. 엄마가 다가와 그녀를 껴안았다. 다 끝났어. 엄마가 속삭였다. 수진아, 다 끝났어. 아직요, 엄마. 아직 완전히는 아니에요. 수지는 돌아서서 다시 예식장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여전히 단상 앞에 서 있었다. 수갑을 찬 채 창백하고 넋이 나간 모습으로 그의 옆에는 경찰 2명이 서 있었다. 하객들은 호기심과 비난의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며 서서히 흩어지고 있었다. 수진이 그에게 다가가자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왜? 그가 조용히 물었다. 수지는 그를 3년간 자신의 사람이라 부르고 함께 잠들고 깨어나며 믿었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아니, 준호 씨,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사랑하지 않았어. 나도, 김영미 씨도, 박지연 씨도.
당신은 돈과 당신 엄마만 사랑했지. 그는 뺨을 맞은 것처럼 움찔했다.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야. 그리고 당신 자신도 그걸 알지. 수지는 20분 전 그가 끼워준 결혼 반지를 손가락에서 뺐다. 자, 받아. 다음 희생자에게 필요할지도 모르지. 뭐, 그럴 것 같진 않지만 감옥에서 신부감 찾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녀는 반지를 그의 재킷, 가슴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잘 가, 준호 씨.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밖에는 더 이상 구급차도 구경꾼도 없었다. 그저 피로연에 가야 할지 집으로 흩어져야 할지 모르는 몇몇 하객들만 남아 있었다. 수지는 최 실장에게 다가갔다. 고마워요, 실장님. 모든 것에 대해서요. 천만에 아주 잘 해냈어.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둘 다 체포될 거야. 우선 조사를 받고 아마 구속되겠지. 사건을 기소할 만한 자료는 충분해. 전처들 증언도 있고 내 명의로 대출받으려 한 시도도 있고 이건 구체적인 증거지. 박 여사는요. 그 여자는 좀 더 복잡해. 항상 남의 손을 빌려서 움직였으니까. 하지만 오늘 일 이후로는 최 실장이 씩 웃었다. 스스로 무덤을 팠지. 증인들 앞에서 내 돈을 훔치고 도망치고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이건 강도죄야. 161조. 게다가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파고들면 사기 조직 구성 혐의도 추가될 수 있고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준호는 5년에서 7년 정도. 혐의를 다 입증한다면 어머니는 조금 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징역은 살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은 이제 전과 기록에 남게 돼. 더 이상의 신부감은 없다는 뜻이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 복수도 처벌도 아닌 그들이 더 이상 아무도 속이지 못하게 되는 것. 엄마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수진아, 이제 어떻게 할까? 하객들이 피로연에 대해 묻고 있어.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피로연 비용은 전액 그녀의 돈으로 지불되었다. 레스토랑은 예약되었고 음식도 주문되었다. 있잖아요, 엄마. 피로연은 그대로 해요. 결혼 피로연이 아니라 그냥 파티로요. 자유를 위한 파티. 엄마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그들은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수진, 엄마, 남은 몇몇 동료들, 그리고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친구 은영까지. 이해가 안 돼. 은영이 가는 길에 말했다. 넌 알고 있었어? 이 모든 시간 동안 알고 있으면서 침묵했다고. 알고 있었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3주 동안, 그리고 일부러 단상까지 걸어간 거야? 그들이 완전히 정체를 드러내게 하려고? 증거를 잡으려고? 현장에서 잡히게 하려고? 은영은 경외감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새로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너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이수진. 아니. 수진이 미소 지었다. 난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 여자일 뿐이야. 레스토랑에서는 당황한 지배인이 그들을 맞았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결혼 피로연이 예약되어 있는데요. 결혼식은 없어요. 수진이 말했다. 하지만 피로연은 있어요. 결혼 관련 장식들, 리본, 풍선, 축, 결혼 같은 문구들은 전부 치워주시겠어요? 그냥 멋진 저녁 식사 자리로 만들어주세요. 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다. 그들은 15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큰 테이블에 자리 잡았다. 남은 사람들 전부였다. 웨이터들이 전체 요리와 와인을 가져왔다. 누군가 신랑 신부가 아닌 수진을 위해 그녀의 용기, 지혜, 그리고 승리를 위해 건배를 제의했다. 수진은 와인을 마시며 지난 몇 주간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 불안, 끊임없는 위험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갔다. 그녀는 자유로워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이수진 씨. 저 부산의 김영미예요. 아, 영미 씨.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요. 뉴스가 벌써 다 퍼졌네요. 영미 씨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지만 쓴 눈물이 아닌 어딘가 밝은 빛을 띤 눈물이었다. 저와 지연 씨를 대신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하지 못했던 일을 당신이 해냈어요. 우리가 함께 해낸 거죠. 수진이 말했다. 두 분의 증언이 아주 중요해요. 그게 없었다면 사건이 약해졌을 거예요. 전 100번이라도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법정에서도요. 그들이 죗값을 치르길 바라요. 치르게 될 거예요. 수진이 약속했다. 이제 확실히 그렇게 될 거예요. 통화 후 그녀는 테이블로 돌아왔다. 엄마가 궁금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괜찮아 엄마. 김영미 씨였어. 준호 씨의 첫 번째 부인. 고맙다고 하네. 뭐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저녁은 계속되었다. 하객들은 먹고 마시고 대화했다. 아무도 더 이상 파투난 결혼식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일 얘기, 여름휴가 계획, 새로 시작한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지는 앉아서 이 사람들, 엄마, 친구, 동료들을 바라보며 인생이 참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했다. 오늘 아침만 해도 그녀는 사기꾼의 아내가 될 운명이었다. 공들여 짜인 계획에 세 번째 희생자가 되어 돈, 아파트, 어쩌면 건강까지 잃을 뻔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레스토랑에 앉아 와인잔을 손에 든 자유로운 여성이었다. 그녀의 적들은 체포되었고 그녀의 인생은 다시 그녀 자신의 것이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이 기다리고 있었다. 밤 10시쯤 수지는 레스토랑 테라스로 나갔다. 따뜻한 5월의 저녁이었다. 도시는 아래에서 소란스러웠지만 3층인 이곳은 조용했다. 엄마가 뒤따라 나왔다. 어떠니? 이상해요. 수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뭔가 텅 빈 기분이에요. 3주 동안 이것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이제 모든 게 끝나니 무슨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거 정상이야. 엄마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큰 긴장이 풀리고 나면 항상 공허함이 찾아오지. 하지만 그것도 지나갈 거고, 넌 네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건 알아요. 엄마, 전 그냥 그들이 아니라 제 자신이요. 3년이라는 시간, 3년 동안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믿었어요. 그건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야, 수진아. 그건 교훈이지. 비싸고 고통스러운 교훈. 이제 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됐잖아.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최 실장이었다. 정진 판대, 수진 씨, 새로운 소식이야. 강준호가 자백하고 있어. 엄마를 팔아넘기고 있다고. 뭐라고 하는데요? 모든 게 엄마 아이디어였고 엄마가 자기를 강요했으며 자기는 상황의 희생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다. 기가 막히네요. 자기가 살려고 엄마를 배신하다니. 바로 그거지. 하지만 우리에겐 유리해. 그가 더 많이 불수록 둘 다에 대한 사건은 더 견고해질 테니까. 박 여사는 모든 게 거짓말이라고. 아들이 아빠게 못 이겨 자기를 모함하는 거라고.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소리치고 있대. 최 실장이 콧방귀를 뀌었다. 하지만 우리에겐 내 카메라에 찍힌 녹화 영상이 있어. 그녀가 준호와 나눈 모든 대화, 모든 지시사항이. 그러니 실컷 소리치라고 해. 고마워요, 실장님. 계속 알려주세요. 물론이지. 그리고
기자들이 벌써 냄새를 맡았어. 아침이면 이 이야기가 모든 뉴스에 나올 거야. 수지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다. 기자들, 대중의 관심, 뉴스에 나올 그녀의 얼굴. 한편으로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았다. 그녀는 명성을 원하지도 관심을 원하지도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이 사기 수법에 대해 알게 될수록 희생자는 줄어들 것이다. 어쩌면 어떤 여성이 이 이야기를 읽고 생각에 잠길지도 모른다. 자신의 약혼자를 의심해 볼지도 모른다. 그냥 소득증명서를 넘겨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로 돌아왔다. 손님들은 이미 흩어지기 시작했다. 늦은 시간이었다. 내일은 출근해야 했다. 수진아, 동료인 지혜가 작별 인사를 하며 그녀를 껴안았다. 너 정말 대단해. 나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야. 너라도 했을 거야. 수진이 미소 지었다.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면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모두와 작별 인사를 했다. 수지는 자신과 엄마를 위해 택시를 불렀다. 차 안에서 엄마는 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잠이 들었고 수지는 창밖으로 밤의 도시를 바라보며 미래를 생각했다. 내일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준호 없이, 두려움 없이, 거짓 없이. 그리고 그것은 좋은 삶이 될 것이다. 자정 무렵 집에 도착했다. 아파트는 고요함으로 그들을 맞았다. 준호의 물건들은 아직 그대로였다. 그의 옷이 옷장에, 그의 면도기가 욕실에, 그의 컵이 부엌에 있었다. 내일 다 싸서 경찰서에 가져다 줄 거예요. 수진이 말했다. 그에게 전해달라고요. 아깝지 않니? 아니요. 그의 것은 아무것도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그녀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이곳은 그녀의 아파트, 그녀의 집, 그녀의 요새였다. 이제 아무도 이곳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 엄마는 손님방에 누웠고 수지는 밤늦게까지 부엌에 앉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재앙에 가까웠는지 생각했다. 우연히 엿들은 대화 하나, 만약 그녀가 그 화요일에 일찍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만약 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더라면, 만약 듣지 못했더라면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들었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으며 이겼다. 수지는 3주 동안 썼던 일기. 바로 그 노트를 꺼내 다시 읽었다. 모든 사소한 디테일, 의심, 관찰 그녀가 진실을 깨닫는데 도움을 준 모든 것들. 마지막 기록은 어제 작성되었다. 내일이 그날이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카메라는 작동 중. 최 실장과 그의 팀원들은 대기 중. 경찰에게도 연락해 두었다. 김영미 씨도 올 것이다. 남은 것은 그들이 스스로를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 그리고 그들은 드러낼 것이다. 난 안다. 탐욕과 자신감이 그들의 약점이다. 그들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착각이다. 수지는 미소 지으며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 모든 것이 성공했다. 그들은 체포되었다. 시어머니는 내 카드를 들고 도망치다. 다리가 부러졌다. 준호는 경찰에게 그녀를 팔아넘기고 있다. 정의는 존재한다. 때로는 단지 그것이 실현되도록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 뿐이다. 그녀는 노트를 닫고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오랫동안 별을 바라보았다. 어딘가 병원에서는 박 여사가 부러진 다리와 산산조각 난 꿈을 안고 누워 있을 것이다. 어딘가 경찰서에서는 준호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다. 그들이 몇 년에 걸쳐 순진한 여성들을 속이고 강탈하며 쌓아 올린 세계. 그리고 수지는 자신의 아파트 창가에 자유롭고 강인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아침의 새로운 삶, 더 나은 삶,
그녀 자신의 삶 속에서 눈을 뜰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침은 전화벨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수지는 눈을 뜨고 화면을 보았다. 7시 30분. 모르는 번호였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수진 씨, 도시의 뉴스의 박지윤 기자입니다. 인터뷰를 좀 요청하고 싶은데요. 수지는 전화를 끊었다. 1분 후 또 다른 전화. 다른 번호, 다른 목소리. 같은 요청. 그 후로도 계속 아침 8시까지 그녀는 기자들로부터 12통의 전화를 받았다. 최 실장이 경고했던 대로였다. 이야기는 밤사이에 인터넷으로 퍼져나갔다. 하객 중 누군가가 박 여사가 핸드백을 낚아채며 그 말을 외치는 순간을 영상으로 찍어 올린 것이다. 영상은 몇 시간 만에 10만 뷰를 기록했다. 수지는 SNS를 열었다가 바로 후회했다. 시어머니 도둑, 며느리 돈 들고 도망치다, 다리 부러져, 충격의 결혼식 현장, 신랑은 사기꾼, 어머니는 배우 조종자, 신부, 3주간 사기꾼들을 위한 덫을 준비해 승리하다. 그녀의 사진이 온갖 곳에 널려 있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단상에 선 모습, 예식장 입구 계단에서 쓰러진 시어머니 옆에 선 모습, 심지어 SNS에 있던 옛날 사진들까지. 엄마가 손님방에서 나왔다. 역시 손에 휴대폰을 든 채로. 수진아, 벌써 5명한테서 연락 왔어. 다들 이게 정말이냐고 물어봐. 정말이에요. 엄마. 불행히도 이제 온 나라가 다 알게 됐네요.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최 실장이었다. 수진 씨, 좋은 아침. 뉴스 봤어? 봤어요. 기자들이 벌써 들들 볶네요. 이해. 하지만 더 중요한 다른 소식이 있어. 어젯밤 박 여사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수지는 긴장했다. 뭘 찾았는데요? 별게 다 나왔지. 다른 사람 명의의 서류들, 계약서 양식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건 장부야. 일종의 회계 장부를 관리하고 있었어. 자기 프로젝트들을 다 기록해 놨더군. 프로젝트, 희생자, 이름, 금액, 날짜까지. 넌 3번째가 아니었어. 수진아, 넌 7번째였어. 수지는 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7번째, 그래. 우리가 몰랐던 4명의 여성이 더 있었어. 김영미 씨 이전에 2명, 영미 씨와 지연 씨 사이에 1명, 그리고 지연 씨 이후 너 이전에 1명. 맙소사. 수사관들이 지금 그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어. 신문하고 증언을 모을 거야. 사건이 점점 커지고 있어. 수지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7명의 여성, 7개의 파괴된 삶, 7개의 배신과 사기, 상실의 이야기. 그리고 그녀는 8번째가 될 뻔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되죠? 그녀가 물었다. 중형을 받게 될 거야. 특수경제 범죄가 중 처벌법상 사기, 조직범죄. 준호는 이미 거의 모든 걸 자백했어. 엄마를 팔아넘기면서 집행유예를 받아내려고 애쓰고 있지만 아마 안 될 거야. 혐의가 너무 많거든. 박 여사는 병원에서 경호를 받으며 누워서는 자기는 무죄라고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소리치고 있대. 하지만 우리가 찾은 그 장부를 보면 최 실장이 콧방귀를 뀌었다.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통화 후 수지는 오랫동안 부엌에 앉아 한 점을 응시했다. 7명의 여성. 그녀는 자신만을 구했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영미 씨와 지연 씨가 정의를 찾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하지만 그 규모는 훨씬 더 컸다. 엄마가 그녀 앞에 커피 한 잔을 놓아주었다. 무슨 생각하니?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쳤는지요. 그리고 저도 그중 한 명이 될 뻔했다는 거요. 하지만 되지 않았지. 네가 더 똑똑했으니까. 전 그냥 운이 좋았어요. 엄마,
그 대화를 운 좋게 들었을 뿐이에요. 제가 일찍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우는 행동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 따르는 법이야. 엄마가 맞은편에 앉았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 말을 듣고 겁을 먹었을 거야. 아니면 믿지 않거나 저절로 해결되겠지 하고 넘겼을지도 몰라. 하지만 넌 행동했어. 3주 동안 계획을 준비했지. 그건 운이 아니야, 수진아. 그건 내 성격이지. 수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엄마. 정오쯤 기자들이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 팀,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팀. 수지는 문을 열지 않았지만 그들은 계단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이수진 씨,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기꾼들을 어떻게 밝혀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시청자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수지는 커튼을 치고 초인종을 껐다. 오래 가진 않을 거야. 엄마가 말했다. 일주일만 지나면 다른 자극적인 뉴스를 찾아서 잊어버릴 거야. 그러길 바라요. 전화가 울렸지만 이번에는 아는 번호였다. 친구 은영이었다. 수진아, 봤어. 너 모든 뉴스에 나왔어. 사람들이 널 복수의 신부라고 부르더라. 봤어.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 난 멋진 것 같은데. 넌 이제 슈퍼히어로 같아. 사기꾼들을 이긴 여자. 난 슈퍼히어로가 아니야. 은영아. 난 그냥 강도당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그래서 뭐, 결과가 어쨌든 대단하잖아. 그들은 체포됐고, 사건은 기소됐어. 어쩌면 다른 여자들이 이제 더 조심하게 될지도 모르지. 수지는 생각에 잠겼다. 그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그럴지도 모르지. 그녀가 동의했다. 어쩌면 점심 식사 후 부장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수진 씨. 그의 목소리는 이상했다. 뉴스를 봤습니다. 그거 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부장님,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3주 동안 약혼자가 사기꾼이라는 걸 알면서도 회사에 출근했다는 겁니까? 그를 검거하기 위한 작전을 준비하면서요. 네, 또다시 침묵. 이수진 씨, 이 일 이후로 제가 당신을 예전처럼 대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하십니까? 수지는 긴장했다. 지금 해고 통보를 받게 될까? 어떤 의미에서요? 당신이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냉철하고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요. 승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분석팀장 자리입니다. 당신이라면 잘 해낼 겁니다. 수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부장님, 진심이세요? 물론입니다. 3주 동안 이중 생활을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관리직에 필요한 인재입니다. 생각해 보시고 출근하시면 이야기 나눕시다. 통화 후 수지는 오랫동안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승진, 새로운 직책, 새로운 연봉.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고 더 좋아질 것 같았다. 저녁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제 이름은 최선희입니다. 저도 그들에게 사기당한 여성 중 한 명이에요. 4년 전에요. 전 아파트와 저축을 모두 잃었어요. 평생 정의를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뉴스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증언할 겁니다. 그들이 모든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도록요. 수지는 문자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또 다른 문자가 왔다. 그리고 또 여러 도시의 여성들. 최 실장이 말한 그 7명의 희생자들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연락처를 찾아 감사의 말을 전해왔다. 당신이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요. 우리는 그들이 무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정의가 승리할 거예요. 수지는 한 명, 한 명에게 답장하며 최 실장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수사관과 연락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지지를 약속했다.
밤이 되자 그녀는 23개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들의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기꾼들에게 비슷한 일을 겪은 다른 여성들, 지금 자신의 약혼자를 의심하는 여성들, 그저 고맙다, 당신은 대단하다고 말하고 싶은 여성들에게서도. 수지는 침대에 앉아 이 메시지들을 읽으며 울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가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 더 큰 무언가가 되었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희생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증거이자 상징이 되었다는 깨달음 때문에. 엄마가 방을 들여다보았다. 수진아, 우니? 이건 좋은 눈물이에요, 엄마. 정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났다. 기자들은 엄마의 예상대로 서서히 물러갔다. 새로운 센세이션, 새로운 스캔들이 등장했다. 복수의 신부 이야기는 뒷전으로 밀려났지만 그 결과는 남았다. 준호는 공식적으로 구속되었다. 그는 5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수사는 계속되었고 혐의는 더 늘어날 수 있었다. 박 여사가 고용한 변호사는 증거의 양을 보고 사건을 포기했다. 시어머니 자신은 여전히 병원에 누워 있었다. 골절이 복잡해서 수술이 필요했지만 퇴원 후에도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감방이었다. 법원은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 위험을 고려하여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수지는 회사로 복귀했다. 동료들은 존경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이야기는 사무실 전체에 퍼졌다. 아무도 그녀 앞에서 농담하거나 험담하려 하지 않았다. 넌 이제 전설이야. 점심시간에 지혜가 말했다. 진짜로 너에 대한 농담까지 생겼다니까. 무슨 농담? 뭐? 예를 들면 경제 분석가를 속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 사기꾼 모자에게 물어보세요 같은 거. 수지는 피식 웃었다. 웃기네. 그리고 네 이야기가 우리 회사 최고의 광고라는 말도 있어. 어떤 사기든 밝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라고. 윗분들이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길 바랄 뿐이야. 윗분들은 받아들였다. 2주 후 수지는 공식적으로 분석팀장 자리에 올랐다. 연봉은 2배로 올랐다.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개인 사무실도 생겼다. 새로운 직책에서의 첫날, 그녀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 달 전, 그녀는 결혼을 준비하고 사랑을 믿고 자신을 강탈하려던 남자와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일,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삶이 있었다. 이상했다.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전화가 울렸다. 최 실장이었다. 수진 씨, 소식 있어. 박 여사가 당신과 만나고 싶어 한대. 네? 변호사를 통해 전해왔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수지는 잠시 침묵했다. 왜요? 모르지. 합의를 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고 싶은 건지. 꼭 응할 필요는 없어. 수지는 생각에 잠겼다. 한편으로는 거절하고 싶었다. 왜 그 여자를 다시 봐야 하는가? 왜 과거를 들춰야 하는가? 하지만 다른 한편, 3주 동안 이중 생활을 했던 그녀의 다른 자아는 시어머니의 눈을 보고, 그녀가 패배한 모습을 보고 마침표를 찍고 싶었다. 갈게요. 수진이 말했다. 언제죠? 만남은 다음 날 이루어졌다. 박 여사는 병실에 누워 있었다. 다리는 깁스를 한 채 특수 받침대에 올려져 있었다. 옆에는 교도관이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다.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수지는 들어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비웃으러왔니? 마침내 박 여사가 물었다. 목소리는 쉬고 약했다. 아니요. 만나자고 하신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시어머니는 시선을 피했다.
알고 싶었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언제 눈치챈 거니? 결혼식 3주 전에요. 준호 씨와 나누시던 대화를 들었어요. 부엌에서의 그 대화. 네, 박 여사는 눈을 감았다.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준호한테 말했지. 집에서는 안 된다고. 그런 얘기는 집에서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췄다. 당신 말을 듣지 않았군요. 그 애는 한 번도 내 말을 듣지 않았어. 항상 제멋대로였지. 그리고 이게 그 결과야. 수지는 부서지고 늙고 모든 것을 잃은 이 여자를 보며 한 방울의 동정심이라도 찾아보려 애썼다. 찾을 수 없었다. 당신은 7명의 여성의 삶을 파괴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최소 7명, 아마 더 많겠죠. 난 살아남으려고 한 것뿐이야. 박 여사가 쏘아붙였다. 혼자서 아들 키우는 게 쉬운 줄 알아? 돈도 없이, 도움도 없이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혼자 아이들을 키워요. 그들이 다 사기꾼이 되지는 않아요. 수백만 명의 여성들은 가난하게 살지. 그리고 나 자신과 우리 준호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원했어.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남의 것을 원했어요. 당신 것이 아닌 것을.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박 여사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려 교도관이 긴장할 정도였다. 내 아파트, 내 직장, 내 완벽한 삶을 가진 넌 한 푼 한 푼을 위해 싸우는 게 어떤 건지 이해 못해. 제 아파트는 제가 번 돈으로 샀어요. 수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7년 동안 모았고 야근하고 추가 프로젝트를 맡았죠. 훔치지도 속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일했어요. 쉬운 길을 찾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증오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넌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가 말했다. 언젠가 넌 후회할 거라고. 수지는 일어섰다. 아니요, 박 여사님. 후회할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당신이겠죠. 감옥에서의 그 모든 세월 동안 안녕히 계세요.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왔다. 밖은 햇살이 빛나고 있었다. 따뜻한 5월의 날, 가벼운 바람, 활짝 핀 라일락 향기.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모든 것이 끝났다. 정말로 끝났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아직 서울에 계시죠? 응. 수진아, 내일 기차야. 오늘 저녁에 어디 같이 가요. 극장이나 콘서트라도 축하하고 싶어요. 뭘 축하해? 수지는 미소 지었다. 새로운 삶을요. 3개월이 지났다. 그들 모자의 재판은 9월로 잡혔다. 수지는 증인으로 소환장을 받았다. 영미 씨와 지연 씨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 모두 증언을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재판 전날 세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다. 영미 씨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좋아 보였다. 눈은 더 생기 있었고 얼굴에는 미소가 어렸다. 있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전 평생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혼하고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인생이 끝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일 거예요. 지연 씨가 말했다. 그녀는 영미 씨보다 어린 35세 정도로 검은 머리에 지친 눈을 하고 있었다. 범인들이 벌을 받을 거라는 걸 알면 살기가 더 쉬워지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분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녀가 물었다. 전 다시 시작했어요. 영미 씨가 대답했다. 작은 커피숍을 열었어요. 예전처럼 체인은 아니고 가게 하나뿐이지만요. 하지만 이건 제 것이고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전 드디어 빚을 다 갚았어요. 지연 씨가 말했다. 4년 동안 그들이 제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갚았어요. 이제 자유예요. 정말 기쁘네요.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다. 두 분 모두 잘 되셔서요.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있잖아요. 영미 씨가 말했다. 저 사실 처음엔 당신을 미워했어요. 수지는 놀라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저를요? 개인적으로 당신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요. 준호가 또 다른 희생자와 결혼한다는 걸 알았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불공평했어요. 이해해요. 그러다 당신이 그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고 깨달았어요. 당신은 희생자가 아니라 전사라고. 그리고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 이제 이 장을 닫을 수 있게 됐어요. 지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둘 다 당신에게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계속했을 거예요. 8번째 희생자, 9번째, 10번째, 전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수진이 말했다. 그 이상은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 중 누구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요. 영미 씨가 반박했다. 그리고 우린 그걸 잊지 않을 거예요. 재판은 3일간 계속되었다. 박 여사는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자기는 모함당했고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이건 음모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녹음, 서류, 7명의 피해자들의 증언. 반면 준호는 모든 것을 인정했다. 법정에서 울며 용서를 구하고 어머니가 자신을 조종했다고 말했다. 판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듣고 있었다. 선고는 금요일 저녁에 내려졌다. 피고인 박혜숙, 징역 8년. 피고인 강준호, 징역 6년에 처한다. 판사가 이 말을 했을 때 법정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피해자들 7명의 여성 모두 울며 서로를 껴안았다. 수지는 첫 번째 줄에 앉아 박 여사가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시어머니는 문 앞에서 돌아서서 수진을 눈으로 찾았다. 순간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수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차분하고 단호하게 분노도 승리감도 없이 그저 바라보았다. 박 여사가 먼저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끌려나갔다. 수지는 법원 건물 밖 저녁거리로 나왔다. 9월, 황금빛 가을, 따뜻한 노을. 서울은 주위에서 소란스러웠다. 자동차, 사람들, 삶. 영미 씨와 지연 씨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제 다 끝났어요. 영미 씨가 말했다. 끝났어. 지연 씨가 메아리처럼 반복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함께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다. 이제 뭐 하죠? 지연 씨가 물었다. 이제 살아야죠. 수진이 대답했다. 그냥 사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 자신의 삶을요. 영미 씨가 미소 지었다. 좋은 계획이네요.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공동의 불행과 공동의 승리로 맺어진 3명의 여성.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한 3명의 여성. 그러고 나서 흩어졌다. 각자 자신의 길로,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미래로. 수지는 저녁에 서울 거리를 걸으며 운명이 참 이상하게 짜여 있다고 생각했다. 5개월 전 그녀는 아내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랑이라는 동화를 믿고 자신의 약혼자가 사기꾼이고 그의 어머니가 범죄 조직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직장,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기회가 있었다. 정의는 승리했다. 죄인들은 벌을 받았고 삶은 계속된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선고 나왔어요. 그녀는 8년, 그는 6년이요. 정말 다행이다. 엄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넌 어떠니? 좋아요, 엄마. 오랜만에 정말로 좋아요. 주말에 놀러 오렴. 내가 좋아하는 파이 구워줄게. 꼭 갈게요. 수지는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다. 앞으로는 온전한 저녁, 온전한 주말, 온전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삶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작정이었다. 사기꾼 없이, 조종자 없이,
거짓 없이. 오직 그녀와 그녀의 선택, 그녀의 결정, 오직 자유뿐. 수지는 첫 별들이 빛나기 시작하는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고 가을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새로운 장은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었고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